어떤 이들은 마지막 남은 것까지 기꺼이 내어준다. 집을 팔고 경력을 걸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친다.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과 냉소뿐이다. 2016년 도쿄. 여론을 양분시킨 한 사건. 진심 어린 친절이 감사를 불러일으키지 못할 때가 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뻔뻔하게 구는 사람들도 만난다. 마치 누군가의 삶이 그저 편리한 도구인 것처럼, 쓰고 버리면 그만인 것처럼 말이다. 장건은 1992년에 태어났다. 홀어머니 장추련이 그녀를 키웠다. 이 여성은 중국 북동부 해안 도시에서 남편과 가정을 꾸리려 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소금기와 어시장 냄새가 묻어나는 곳이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 파탄났고 딸이 채 1살도 되기 전이었다. 아버지는 그저 짐을 싸서 떠났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추련은 늘 일본으로 이주하는 것을 꿈꿨다. 그곳에서 더 나은 삶을 찾길 바랐다. 더 좋은 직장, 더 평온한 삶, 어쩌면 새로운 시작까지도. 이제 이 계획들은 기약 없이 동결되어야 했다. 꿈은 젊은 시절 사진과 끝내 사지 못한 표들과 함께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졌다. 친아버지는 딸의 운명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어떤 연락도 단호히 거부했고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다. 전화번호를 바꿨고 편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쪽에서 어떠한 장애물도 만들지는 않았지만 양육비를 지불하는 사람도 없었다. 장추련은 아이에 관한 모든 결정을 완전히 자유롭게 내릴 수 있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휴일도 휴가도 없이 매일같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져야 했다. 도움 없이 딸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어머니는 투잡을 뛰었다. 이른 아침에 나가 늦은 저녁에 돌아왔다. 딸은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상황을 이해했다. 떼를 쓰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저녁 식사 후 어머니와 부엌에 앉아 자신의 꿈을 자주 이야기했다. 자라서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을 갖고 경력을 쌓아 가족이 다시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어머니가 마침내 쉴 수 있도록, 돈을 일일이 세지 않아도 되도록. 그리고 어린 나이부터 행동하기 시작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했다. 학교에서 장건은 모든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선생님들은 그녀를 다른 학생들의 본보기로 삼았다. 반 친구들은 조용히 질투했다. 소녀는 예술적 재능이 있었고 애니메이션에 심취해 있었다. 디테일을 볼 줄 아는 사람 특유의 세심함으로 인물들을 그려내며 종이 위에서 연필을 들고 몇 시간이고 앉아 있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딸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추가 강좌에 보냈다. 자신은 아끼고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모아서 딸이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딸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자 장추련은 그녀에게 일본으로 갈 것을 제안했다. 애니메이션 산업이 가장 번성하는 곳, 스튜디오들이 인재를 찾는 곳,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으로. 언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장건은 일본어 강좌에 등록하고 대학 공부와 병행하여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저녁마다, 주말마다 공부했다. 때로는 교과서 위에서 잠이 들었고 어머니는 차마 깨우지 못하고 담요를 덮어주곤 했다. 딸에게 도쿄로 갈 기회를 주기 위해 장추련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을 팔아야 했다. 그녀가 자란 바로 그 집. 벽의 모든 균열과 마룻바닥의 삐걱거림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곳이었다. 더 작은 아파트를 샀다. 훨씬 더 작은. 그 차액은 일본행 비행기표와 딸이 초기에 머물 집에 임대료를 내기에 딱 맞는 금액이었다. 딸이 자리를 잡고 일을 구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만 생전 처음으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던 모녀가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공항에서 장추련은 유리창 앞에 서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오랫동안 서 있었다.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하지만 둘 사이의 유대는 굳건히 유지되었다. 매일 통화하고 끊임없이 문자를 주고받았다. 어머니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물었다. 뭘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춥지는 않은지. 딸은 그것이 어머니를 안심시킨다는 것을 알기에 상세하게 답했다. 2015년 2주 후 장건은 도쿄의 한 어학원에 입학했다. 주택가의 작은 건물로 1층 자판기 커키 냄새와 낡은 교과서 냄새가 났다. 그녀는 현지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필요한 수준까지 일본어 실력을 끌어올려야 했다. 학교에는 기숙사가 있었고 그녀는 그곳에 입주했다. 2인실, 좁았다. 아침이면 까마귀가 우는 마당이 내다보이는 창문이 있었다.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류신을 만났다. 대화를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둘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둘 다 최근에 왔고 집을 그리워했으며 음식부터 인사 방식까지 모든 것이 다른 낯선 도시에서 적응하려 애쓰고 있었다. 운명적인 우정이 시작되었다. 두 소녀에게는 정말로 공통점이 많았다. 둘 다 중국 출신이었고 심지어 같은 도시인 칭다오 출신이었다. 그들의 가족은 차로 불과 20분 거리에 살았다. 어쩌면 그들의 어머니들은 같은 시장에서 채소를 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들은 언젠가 병원에서 같은 줄에 서 있었을지도 모른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았다. 류씨는 어학원에 1년째 다니고 있었지만 일본어는 그녀에게 버거웠다. 문법은 헷갈렸고 한자는 잊어버렸다. 수업 중에는 자주 정신을 팔고 창밖을 보았다. 과정이 끝나기까지 아직 1년이 남았지만 그녀의 지식 수준은 새로운 친구의 능력에 비해 여전히 눈에 띄게 뒤처졌다. 장건은 교재를 더 빨리 익혔고 더 많은 재능을 보였다. 그녀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남아 더 묻고 추가로 필기했다. 그래서 그녀는 류신과 동시에 불과 12개월 만에 프로그램을 마쳤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언어 구사 능력은 훨씬 뛰어났다. 선생님들도 이를 알아챘다. 류신도 알아챘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다. 2016년 둘은 계획대로 각기 다른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했다. 따로 공부하게 되었음에도 자유시간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다. 기숙사의 작은 부엌에서 저녁을 요리하고 네온사인이 무릉덩이에 비치는 밤거리를 산책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누었다. 장건은 도쿄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다.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하는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가장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이었다. 대학 공부도 잘 해냈다. 학업과 일을 모두 해내기 위해 아침 6시에 일어났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경력과 경제적 독립의 길을 택했고 연애는 나중으로 미뤘다. 친구들이 남자 얘기를 할 때면 장건은 입을 다물었다.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먼저 안정을 찾고 어머니를 모셔온 뒤에야 개인적인 삶을 꾸릴 생각이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강했다. 장건은 매일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보통 늦은 저녁, 피곤하게 집에 돌아왔을 때였지만 반드시 전화했다. 새로운 소식과 성공을 나누었다. 일에 대해, 교수님께 칭찬받은 일에 대해, 곧 더 좋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했다. 어머니는 들으며 믿었다. 곧 그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한편 류씨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가끔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여림은 없었다. 그녀는 다른 것에 영감을 받았다. 천시펑이다는 남자를 만난 것이다. 그는 1살 연상이었다. 자신감 있게 말했고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관계는 빠르게 시작되었다. 돌이켜보면 너무 빨랐다. 친구들은 계속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았다.
불과 3개월 후 류신의 남자친구가 그들 집으로 이사 왔다. 장거에게 묻지도 않고 어느 날 저녁 그냥 짐을 가져와 머물렀다. 장거는 그때 침묵했다. 친구와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 만에 장거는 이것이 실수였음을 깨달았다. 천시펑은 모든 공간을 차지했다. 밤에 큰 소리로 통화했고 더러운 식기를 그대로 두었다. 장거를 마치 불청객처럼 쳐다보았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따로 나가 살자고 설득했다. 아파트에 제3자가 방해된다고, 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것은 핑계에 불과했다. 류씨는 동의했다. 장거는 떠나야 할 때임을 깨달았다. 친구가 이사한 후 장거는 임대료를 아끼기 위해 더 작은 1인용 아파트를 구했다. 나카노 지역의 낡은 집에 있는 방이었다. 벽지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하지만 집세가 더 쌌고 그것이 중요했다. 류씨는 곧 남자친구가 자신의 강압적인 행동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감처럼 보였던 것은 통제였다. 그는 그녀의 휴대폰을 검사했고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말했는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사소한 일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8월 말 상황은 임계점까지 악화되었다. 또 한 번의 다툼 중 천시펑은 류신의 손을 잡았다.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쥐었다. 그리고 꿰뚫는 듯한 시선으로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침묵했다. 그저 쳐다보기만 했다. 그녀는 나중에 말로는 표현할 필요가 없는 분노로 가득 찬 그 눈을 묘사했다.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어떤 짓을 할 수 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천시펑 같은 조종자들에게 흔히 그렇듯 그는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류신이 짐을 가지러 왔을 때 그는 힘으로 그녀를 아파트에 가두려 했다. 문을 열쇠로 잠그고 그녀와 출구 사이에 섰다. 그녀는 그를 밀치고 도망쳐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는 거리까지 추격을 계속했다. 뒤에서 소리치며 뒤쫓았다. 그 남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다. 경찰을 부르겠다는 위험만이 그를 물러서게 했다. 그는 멈춰서서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가버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약속하고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유해한 관계에서 벗어난 류씨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돌아가고 싶었다. 그녀는 장거가 거절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절대 거절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추가 입주가 금지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임대 계약은 엄격했다. 거주자는 단 한 명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거는 거절할 수 없었다. 거절할 줄 몰랐다. 그래서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어머니 장추련은 정기적으로 중국에서 딸을 보러 왔다. 1년에 2~3번. 올 때마다 집에서 무언가를 가져왔다. 말린 생선, 딸이 좋아하는 과자, 가족 사진 같은 것들. 이 때문에 류씨는 바로 이사할 수 없었다. 며칠간 다른 아는 학생 집에서 묵어야 했다. 장거의 어머니가 떠나기를 기다렸다. 9월 3일, 그녀는 나카노 지역에 위치한 장거의 아파트로 완전히 이사했다. 여행 가방 2개와 잡동사니가 든 상자 하나를 가져왔다. 장거는 짐을 위층으로 옮기는 것을 도왔다. 집주인이 동거인을 들이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음에도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고 친구를 돕기로 결심했다. 친구는 곤경에 처해 있었으니까. 친구란 그런 존재니까. 두 소녀를 방문했던 장거의 어머니는 곧 불쾌한 패턴을 발견했다. 딸의 친절이 그에 상응하는 감사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을. 류씨는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설거지도 쓰레기 버리기도 하지 않았다. 장거를 돕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 일에만 몰두했다. 장거가 퇴근 후 아파트를 청소하는 동안 그녀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볼 수 있었다. 친구가 그녀 때문에 집을 잃고 쫓겨날 위험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어머니는 이 문제에 대해 딸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려 했다. 하지만 장거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지금 힘들어 하잖아. 이별 때문에 그래.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지지 않았다. 한편 류신의 전 남자친구는 그녀를 되찾으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선물로 회유하려 했다. 직장으로 꽃을 보내고 기숙사 문 앞에 사탕 상자를 두었다. 그 후에는 두 번째 기회를 달라며 애원하고 변하겠다고 맹세했다. 밤에 긴 메시지를 보내고 연달아 20번씩 전화했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류신은 번호를 차단했다. 메시지를 무시했다.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청년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메시지의 어조가 바뀌었다. 협박이 나타났다.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학 근처에서, 일하는 식당 근처에서 그를 발견했다. 그는 멀찍이 서 있었지만 그녀가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 공개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는 전 여자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장거가 그녀를 돕는 것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보는 특히 같은 나라 출신 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다. 이제 둘 다 위험에 처했다. 2016년 11월 2일 낮,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다. 갑작스럽고 끈질기게. 장거는 직장에 있었고 류신은 집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즉시 집주인이라고 생각했다. 이웃이 소음 때문에 불평했을 수도 있다. 누군가 그녀가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봤을 수도 있다. 그녀는 친구가 누구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공황 상태에 빠졌다. 류신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숨을 죽였다. 문을 열지 않았다. 초인종은 다시 또다시 울렸다. 그녀는 장거에게 여러 번 전화했다. 첫 번째는 받지 않았다. 회의 중이었다. 두 번째 받았다. 불안한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야? 둘은 함께 이야기를 꾸며냈다. 집주인의 여동생으로 며칠간 놀러온 척하는 것이었다. 계획은 간단해 보였다. 설득력 있게 연기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때 류신은 문을 사이에 두고 불청객과 대화를 시작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자신감 있는 척하려 애썼다. 일본어로 말했다. 누구세요? 그가 대답했을 때 그녀는 그것이 전 남자친구 천시펑이라는 것을 알고 경악했다. 목소리를 모를 수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친구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다. 빠르고 작은 목소리로. 장거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류신은 그러지 말라고 애원했다. 둘 다 문제가 생길까봐, 집주인이 동거 사실을 알게 될까봐, 쫓겨날까봐,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녀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천시펑은 밖에 서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고 얇은 문을 통해 위협을 외쳤다. 류신은 복도 벽에 몸을 기댄 채 듣고 있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밖에서도 들릴 것만 같았다. 오후 4시 15분, 1시간이 넘게 지났다. 남자는 여전히 떠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사나워졌다. 이는 그녀를 몹시 불안하게 했다. 장거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녀가 창백하고 정신이 없는 것을 본 상사가 보내준 것이었다. 복도에서 그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그는 류신이 나오라고 요구했다. 장거는 그와 문 사이에 서서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다. 그녀가 그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가 떠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문이 열렸다. 류신이 논쟁에 끼어들었다. 두 소녀는 서로를 가로막으며 동시에 말했다. 두 친구가 그 청년을 떠나게 하는데 30분 이상이 걸렸다. 그는 저항하고 논쟁하고 위협했다. 하지만 마침내 돌아서서 계단으로 향했다. 천천히 어깨 너머로 돌아보면서. 그러는 와중에도 장거는 남은 근무를 마치러 직장으로 돌아가야 했다. 프로젝트 마감이 임박해 있었다. 그리고 다른 친구는 이제 막 출근해야 했다. 식당 근무는 저녁 6시에 시작되었다. 둘은 함께 준비하고 나섰다.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2번 확인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약 10분을 걸었다.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들은 내내 스토커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는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다. 모퉁이에 숨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친구들이 각자 볼일을 보러 헤어졌을 때 장건은 사무실로, 류신은 식당으로 가는 역으로, 천시펑은 류신을 계속 따라갔다. 이제는 숨지도 않았다. 몇 미터 뒤에서 걸었다. 그녀가 걸음을 빨리 하자 그도 속도를 높였다. 오후 4시 43분, 청년은 전 여자친구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연달아서 류신의 휴대폰 화면이 알림으로 번쩍였다. 그녀는 읽지 않았지만 잠금 화면에 보이는 문자 시작 부분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녀의 부모님께 은밀한 사진들을 보내겠다고, 그녀의 진짜 모습을 모두에게 알리겠다고, 그녀의 인생을 망쳐놓겠다고 협박했다. 휴대폰을 든 그녀의 손이 떨렸다. 류씨는 저녁 6시까지 식당에 출근했다.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앞치마를 멜 때도 손은 여전히 떨렸다. 약 1시간 후 그녀는 우연히 창밖을 보다가 전 남자친구가 가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길 건너편에 그냥 서 있었다. 입구를 바라보며 그의 모습은 공격적이었고 자세는 긴장되어 있었다. 이 시점에 이르자 그녀는 비정상적인 남자의 스토킹에 너무 지쳐서 덩치가 더 큰 동료에게 다가갔다. 주방에서 일하는 25살쯤 된 인상적인 체격의 남자였다. 그녀는 자신과 함께 천시펑에게 나가서 새로운 남자친구인 척 해달라고 부탁했다. 상황을 빠르고 횡설수설하며 설명했다. 동료는 동의했다.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나갔다. 동료는 류신의 어깨를 감쌌다. 천시펑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잠시 더 서 있다가 돌아서서 가버렸다. 스토커는 그제야 떠났다. 류신은 식당으로 돌아와 기계적으로 남은 근무를 마쳤다. 손은 저절로 움직였지만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러나 약 1시간 후 천시펑은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다. 짧고 명확했다. 류신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그녀는 겁이 났다. 메시지를 3번 읽었다. 하지만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다. 생각했다. 공허한 협박일 뿐이라고. 그저 화가 나서 그러는 거라고. 곧 괜찮아질 거라고. 근무를 마친 후 두 친구는 통화를 하고 각자 집으로 향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다. 도쿄 지하철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천시펑과의 갈등을 고려할 때 가장 걱정이 많았던 사람은 류신이었다. 전 남자친구가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까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까봐, 다시 그 일이 시작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함께 집에 가기 위해 장거래에게 지하철역에서 기다려달라고까지 부탁했다. 혼자 가기가 두려웠다. 장거는 주저없이 바로 동의했다. 그녀는 먼저 도착해서 플랫폼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장거는 어머니와 통화하며 그날 하루가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들었다. 이제 경찰에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심각하잖아. 하지만 딸은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한편 류신은 역으로 향하며 계속해서 위협 메시지를 받았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끊임없이 진동했다. 그녀는 그저 스토커가 새로운 관계에 대해 알고 마침내 진정하고 물러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동료와 찍은 사진이 증거로 작용하기를. 그녀는 천시펑이 실제로 어디서 그 모든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아주 가까이 있었다.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까이. 장건은 친구를 1시간가량 기다렸다. 역 출구에 서서 휴대폰을 보고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고 시계를 보았다. 자정이 지나서야 그들은 마침내 만났다. 짧게 포옹하고 드문 가로등이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텅 빈 밤거리를 따라 걸어서 집으로 향했다. 사건 재구성에 따르면
집에 다다랐을 때 류신은 화장실이 급하다고 말하며 앞서 달려갔다. 장건은 서두르지 않고 뒤따라 걸었다. 하루 종일 지쳐 있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류신은 위층으로 올라가 자신의 열쇠로 문을 열고 아파트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장거가 계단을 따라 올라왔다. 그녀는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를 들었다. 류신이 화장실에 있을 때 현관문 밖에서 친구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 장거의 목소리, 크고 겁에 질린,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한, 그리고 비명. 그녀는 화장실에서 뛰쳐나와 장거를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문을 열려고 했다. 손잡이를 잡고 자신 쪽으로 당겼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겨우 5cm 정도 밀었을 뿐 그 이상은 열리지 않았다. 그 후 무언가가 힘으로 문을 다시 닫았고 밖에서 문을 잡고 있었다. 류신은 온몸으로 밀었다. 소용없었다.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 밖에서 잡고 있었다. 더 힘센 누군가가. 류신은 외시경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래전에 깨져 있었다. 집주인이 수리해주겠다고 계속 약속했지만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다. 유리 렌즈 대신 검은 구멍이 있었다. 몇 분 동안 장건은 문 밖에서 소리쳤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말이 엉켰다. 그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쉬고 화난 남자의 목소리. 류신은 즉시 그를 알아봤다. 그리고 친구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다. 류신은 장거를 공격한 것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임을 알았다. 그녀는 문을 통해 소리쳤다. 그 애를 내버려둬. 제발, 그 애가 아니야. 놔줘. 그 남자에게 자신들을 내버려두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는 장거의 큰 비명소리 때문에 그녀의 애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혹은 못 들은 척하는 것 같았다. 밖에 소음이 멎자 류신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마침내. 손이 너무 떨려서 2번이나 번호를 잘못 눌렀다. 3번째 시도 만에 연결되었다. 그녀는 주소를 알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누군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공격했다고 진술했다. 교환원은 침착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질문했다. 류신은 횡설수설하며 답했다. 공격자가 천시펑이라는 것은 명백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째서인지 처음에는 살인자의 신원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교환원에게 말했다. 누군지 몰라요. 어떤 남자예요. 이는 나중에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나중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류신이 일하던 식당에서 전 남자친구를 쫓아내자마자 그는 즉시 장거가 사는 아파트로 왔다. 집으로 가지 않았다. 진정하지 않았다. 그곳으로 갔다. 스토커는 그들이 2층에 살고 있는 동안 3층에서 소녀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출입구가 보이는 곳을 골랐다. 계단에 앉아 술병을 꺼냈다. 그는 여기서 술을 마셨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그리고 분노에 찬 위협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휴대폰 화면을 보고 문자를 치고 보내고 다시 마셨다. 그는 너무나 화가 나서 복수를 갈망했다. 소녀들에게 공격성을 표출하고 싶었다. 둘 다에게. 누가 먼저 걸리든 상관없었다. 재구성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는 류신이 현관으로 뛰어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정말로 빠르게 거의 달리다시피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가 주된 목표였기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셈이었다. 그는 오직 장거가 집으로 다가오는 것만 보았다. 천천히, 혼자서, 퇴근 후 지친 모습으로. 류신이 화장실에 있는 동안 전 남자친구는 한층 내려와 그녀의 친구를 공격했다. 그는 그녀가 문에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장거는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꽂았다.
바로 그 순간 그가 어둠 속에서 나왔다. 장건은 다시 한번 친구를 보호하려 했다. 그와 문 사이에 섰다.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 당장 경찰 부를 거야.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격렬한 다툼 속에서 청년은 큰 칼을 꺼냈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에 칼날이 번쩍였다. 그리고 12번 찔렀다. 연달아서 규칙적으로 목, 어깨, 가슴을. 장건은 손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했고 그 손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나중에 법의학자들이 말하길 방어흔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칼질로 목을 그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넓게 움직이며 공격의 희생자는 빠르게 힘을 잃었다. 다리가 풀렸다. 쓰러졌다. 조용해졌다. 피가 복도 바닥에 퍼져 타일 틈새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범인은 그대로 달아났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신 옆에 칼을 버렸다. 그리고 소녀를 피 흘리게 내버려둔 채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그의 운동화 자국이 계단의 핏자국에 찍혔다. 류신이 경찰에 신고했을 때 그녀는 아파트에 머물며 문을 열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 지시는 명확했다. 모든 자물쇠를 잠그고 누구에게도 열어주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녀는 순순히 따랐다. 안전 체인을 걸었다. 복도 바닥에 앉았다. 떨었다. 문 밖은 고요했다. 무서운 고요함. 현장에 구급대원과 경찰이 도착했다. 15분 후였다. 사이렌 소리가 이웃들을 깨웠다. 사람들이 문틈으로 내다보았다. 경찰은 계단참을 통제하고 사건 현장을 촬영했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들것으로 옮겨 병원으로 이송했다. 의사들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11월 3일 새벽 2시 25분 24살의 장건은 입은 상처와 이어진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몸이 견디지 못했다. 실혈이 너무 많았다. 류씨는 전혀 다치지 않았다. 긁힌 상처 하나 없었다. 이것은 심지어 의심스러워 보였다. 너무나 의심스러웠다. 같은 날 아침 그녀는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순찰차에 실려갔다. 그리고 신문을 받았다. 형사는 체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기록했다. 그녀는 문 밖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비명소리만 들었다고, 문을 열 수 없었고 외시경은 여전히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전 남자친구가 몸으로 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밀치고 친구를 도울 힘이 없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열 수 없었어요. 그가 문을 잡고 있었어요. 열려고 했지만 못했어요. 또 다른 목격자인 소녀들의 이웃집 할머니는 외시경으로 몸짓을 많이 하는 수상한 청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소음을 듣고 내다보았다. 그녀는 단지 비명소리를 들었고 그가 소녀와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논의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그러나 그가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칼도 피도 보지 못했다. 오직 남자의 등과 휘젓는 팔만 보았을 뿐이다. 장거의 어머니가 딸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처음에는 전혀 믿지 않았다. 그냥 믿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 생각하며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뭔가 뒤바뀐 거라고. 지금 딸이 졸린 목소리로 대답할 거라고.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어? 하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머니가 딸의 친구에게 전화해서 류신, 무슨 일이야? 왜 딸이 전화를 안 받니?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지금 경찰서에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나 차분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사실 그녀는 그 순간까지 친구가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녀는 신문이 끝나고 몇 시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통보받았다.
경찰서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마치 장걸의 운명에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너무나 침착하게 행동했다. 형사는 나중에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의심스러운 감정적 반응의 부재.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 후 며칠간 류씨는 사망한 친구의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문자도 대화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진정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답을 얻으려 애쓰는 그 여성과 그녀는 계속해서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그저 무시했다.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거의 24시간의 침묵이 흐른 뒤에야 그녀는 마침내 답했다. 짧고 건조하게. 나중에 자세히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범인 검거에 경찰을 돕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 진술을 해야 한다고. 다른 모든 것은 나중이라고. 딸의 친구가 보인 그런 행동과 태도는 희생자의 어머니를 분노하게 했다. 자신의 딸이 목숨을 바쳐 친구를 구했기 때문이다. 그녀를 지키다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녀는 딸의 행동을 조금도 고맙게 여기지 않았다. 애도의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 불만으로 가득 찬 여성은 중국의 인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웨이보에 글을 올렸다. 상세하고 감정이 담긴 게시물이었다. 자신의 딸이 친구 류신의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묘사했다. 딸이 어떻게 도왔는지, 어떻게 위험을 무릅썼는지, 어떻게 목숨을 잃었는지. 반응은 엇갈렸다. 한편으로 대중은 삶의 의미인 유일한 딸을 잃은 여성을 지지하려 했다. 댓글은 애도의 말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수사 진행을 돕고 싶어 했다. 게시물을 공유하고 경찰에 글을 썼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에 무관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류신의 행동에 분노했다. 친구의 죽음에 그토록 무관심한 것을 보면 그녀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공격이 벌어지는 동안 도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이다. 그저 문 뒤에 서서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살해당하는 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한 소문과 논의는 류신과 그녀의 가족에게까지 전해졌다. 부모는 기자들, 지인들, 그리고 낯선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이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연락한 류신의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이름과 모든 세부 사항이 담긴 게시물들의 흐름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은 괴롭힘이며 불법이라고 그녀는 썼다. 이 시점에서 대중의 여론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여성을 지지했고 류신에게는 적대적이었다. 그녀의 이름이 달린 해시태그는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모두가 천이 범인이라고 확신했다. 그것은 명백했다. 그러나 간접적이긴 하지만 연루되었다고 여겨지는 류신에 대해서도 편견이 형성되었다. 침묵의 공범자로. 하루가 더 지나 류신은 다시 장거의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긴 메시지를 썼다. 아직 그녀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했다. 살인범이 잡히기 전까지는 공격의 일부 세부 사항을 밝히기가 두렵다고 주장했다. 그가 뉴스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고 수사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했다. 사망한 딸의 어머니는 이것이 자신과 딸에 대한 무례함의 표현이자 변명일 뿐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인터넷에서 계속 활발하게 활동했다. 매일 게시물을 썼다. 여성은 다른 나라에서 딸의 죽음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대중의 압력 없이는 사건이 덮일 수 있다는 것을 걱정했다. 그래서 최대한의 논란을 일으키려 했다. 비탄에 잠긴 여성은 멈추고 싶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류신을 계속 압박했다.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모든 것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류신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인터넷에서 자신을 언급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법집행기관과의 모든 협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수사관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진술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했다. 그 후 류신의 가족은 어머니에게 직접 연락했다. 전화를 걸어 그녀가 딸의 사망 정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낯선 사람들과의 서신 교환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것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으며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류신도 인터넷에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을 걸기 시작했다. 자신의 계정을 만들고 긴 글을 썼다. 그들에게 이해와 지지를 구했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괴롭힘에 대해 불평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진 상태였다. 그녀는 살인에 연루되었다고 여겨졌지만 아무도 자세한 내용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오직 소문과 추측, 의심뿐이었다. 이 모든 일 때문에 그녀는 11월 11일에 열린 가장 친한 친구의 화장식에 참석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어머니와의 만남이 두렵고 기자들이 두렵고 비난이 두렵다고 했다. 이것이 잔거의 어머니에게는 마지막 결정타였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오지 않을 수 있는가? 나중에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사실 자신은 식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자들과 마주치거나 자신의 존재로 식을 망치지 않기 위해 멀리 바깥에 머물렀다고 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참석한 사람 중 단 한 명도 이상하지 않은가? 류씨는 사망한 친구의 가족과 소통하기를 원치 않았고 이는 더 큰 비난의 물결을 일으켰다. 그녀의 게시물 아래 댓글은 점점 더 악랄해졌다. 사람들은 끔찍한 말들을 쏟아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공격자인 25살의 천은 수배 중이었다. 그의 사진은 뉴스를 통해 방송되었고 수배 전단이 붙었다. 기차역과 공항의 CCTV를 확인했다. 그는 학살 후 3주가 지난 11월 24일에야 체포되었다. 도쿄 외곽의 값싼 호텔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체포에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수갑을 찰 손을 내밀었다. 이때쯤 형사들은 이미 그가 전 여자친구와 나눈 위협적인 대화 내용을 발견한 상태였다. 수백 개의 메시지, 전화, 음성 메시지. 이것만으로도 그는 수사 초기부터 주요 용의자가 되기에 충분한 근거였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길고 지치는 여러 차례의 신문 끝에 12월 14일 천은 장거래에 대한 계획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신문실에 앉아 책상을 내려다보았다. 눈을 들지 않았다. 류신과 어머니 장추련은 중국으로 돌아왔다. 여성은 유골함을 품에 안고 있었다. 작고 하얗고 만지면 차가운 유골함이었다. 그녀는 길 내내 두 손으로 그것을 꼭 쥐고 있었다. 딸을 조상들의 무덤 곁 고국에 묻어주고 싶었다. 천이 잡혔으니 이제 사건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고 류신이 모든 것을 말해주리라, 마침내 설명해주리라, 마침내 만나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조차도 그녀는 만남 요청을 계속 무시했다. 전화에 답하지 않고 메시지를 차단했다. 여선은 텅 빈 집에서 홀로 음력 새해를 맞았다. 식탁에는 액자에 담긴 딸의 사진, 촛불, 딸이 좋아하던 음식, 조상의 영혼을 위한 전통 음식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상실의 고통을 이겨내려 애썼다. 식탁에 앉아 사진과 대화를 나눴다. 정의에 대한 모든 희망을 곧 잃을 것만 같았다. 다른 가족들이 즐겁게 폭죽을 터뜨리는 명절의 한가운데 피해자의 어머니는 결심을 느꼈다. 이상하고 차가운 결심이었다.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딸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결심. 2017년 5월 류신과 장추련 사이의 긴장감은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다. 류신은 여전히 연락을 피했다. 어머니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여성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녀는 칭다오에 있는 집 주소와 부모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류신의 가족과 그녀 자신에 대해 아는 모든 정보를 공개했다. 게시물은 분노에 차 있었고 비난조였다.
대답을 요구하고 침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무관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즉각 반응했다. 몇 시간 만에 그날 류신의 가족은 모욕과 위협의 물결을 받았다. 전화는 아침에 시작되어 밤까지 그치지 않았다.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고 집으로 찾아와 창문 아래서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결국 비탄에 잠긴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류신의 아버지가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스토킹, 명예훼손, 증오 선동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미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녀가 잃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녀는 오직 딸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을 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친구의 부모는 끊임없는 압박과 전화, 위협에 너무 지친 나머지 류신의 어머니는 한 통화에서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다. 아마도 장거는 짧은 생을 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그렇게 정해져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여성은 그런 모욕을 견딜 수 없었다. 그 말들은 산처럼 그녀를 태웠다. 그래서 2017년 8월까지 그녀는 거리에서 전단지를 계속 활발하게 나눠주었다. 매일 아침에는 지하철역에서, 낮에는 쇼핑몰에서, 저녁에는 대학가에서 비극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류신이 입을 열어 법정에서 천에 대한 증언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 전단지는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다. 딸의 사진, 사건의 간략한 설명,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되었던 류신 가족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화를 걸어 답을 요구하라는 호소와 함께. 장출연의 노력은 헛되지 않은 듯했다. 압박은 효과가 있었다. 류신이 마침내 8월 말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와 직접 만나기로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직접 연락해 날짜와 장소를 정했다. 그녀는 살인사건의 전말과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만남은 어머니의 주도로 생방송으로 중계되었다. 카메라, 마이크, 기자들. 류신은 창백한 얼굴로 가슴에 팔짱을 낀 채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말하며 시선을 피했다. 여성은 자신이 조직한 정보 캠페인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했다. 왜 그토록 중요한 증인이 오랫동안 침묵하고 자신을 무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것이 의심스러워 보인다고. 정직한 사람은 숨길 것이 없다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단지 딸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는지, 무엇을 느꼈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 대답 없이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류신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사과했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여성은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용서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생각에 그녀는 자신을 많이 도와주고 재워주고 그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결국 목숨까지 바친 사람에게 너무나 차갑게 행동했다. 심지어 류신은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생방송 이후 장출연은 범인에게로 초점을 옮겼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그녀는 사형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서명을 모으고 집회를 조직했다. 이를 위해 여성은 도쿄로 돌아왔다. 주거비를 마련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귀중품을 팔았다. 그리고 재판이 예정된 12월까지 그녀는 중국인과 일본인으로부터 사형제 지지 탄원서에 무려 450만 명의 서명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서류가 담긴 상자들은 법정의 여러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재판에서는 천이 신문 중에 진술한 다른 버전의 사건이 제시되었다. 그의 변호사, 비싼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진술을 낭독했다. 피고인의 말에 따르면 그는 늦은 저녁 지하철역에서부터 그녀들을 뒤쫓았다. 숨지 않고 드러내놓고 걸었다. 그녀들은 그를 발견하자마자 도망치기 시작했다. 류신이 더 빨랐다. 더 젊고 더 운동신경이 좋았다.
그녀가 먼저 아파트에 도착해 자신의 열쇠를 사용한 후 자기 뒤로 문을 닫았다. 자물쇠가 찰칵하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계단에서 그와 즉시 말다툼을 시작한 장거를 들여보내지 않았다. 천은 그저 그녀를 벽에 붙들고 있었을 뿐 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을 통해 전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려 했다고 했다. 류신에게 나오라고 이야기 좀 하자고 소리쳤다. 하지만 류신이 문을 열 생각이 없고 문 뒤에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로 보아 경찰에 전화하는 것 같다고 깨닫자 분노로 인해 이성을 잃었다. 통제력을 상실하고 장거를 칼로 찌르기 시작했다. 그저 폭발해버렸다.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러다 검사가 불편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자 이 이야기는 바뀌기 시작했다. 재판 도중의 말이다. 천은 갑자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그녀를 죽게 한 칼이 사실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흉기를 꺼내 그를 공격했다고, 그를 배려했고 공격적으로 자신을 방어했다고, 이제 그는 그녀의 죽음을 정당방위 과잉으로 몰아가려 했다. 나는 그저 자신을 방어했을 뿐이라고, 칼을 빼앗았다고, 그녀 잘못이라고 그는 말했다. 당연히 12번의 깊고 치명적인 자상, 피해자의 손에 남은 방어 흔적, 그리고 베인 목은 공격을 막으려는 시도로 보이지 않았다. 법의학자들이 이를 확인했다. 상처의 성격은 명백한 공격성, 즉 살해 의도를 나타냈다. 증거로 검찰은 위협적인 메시지들을 사용했다. 법정의 큰 화면에 띄워졌고 각 메시지는 소리내어 낭독되었다. 또한 CCTV 영상도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가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려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은 완전히 자신을 보호하지 못했다. 옆집 카메라가 그가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다른 카메라는 그가 몇 분 후 그곳에서 뛰쳐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얼굴은 선명했고 일치율은 100%였다. 그러다 피고인의 이야기는 세 번째 재판에서 또다시 바뀌었다. 이제 그는 법정에 진정한 충격을 안겨준 새로운 이상한 세부 사항을 추가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류신이 먼저 아파트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근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거도 그녀에게 뒤처지지 않았다. 거의 함께 뛰어들어갔다. 계단을 나란히 뛰어 올라갔다. 하지만 전 여자친구는 여기서 그는 잠시 멈추고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문을 닫기 전에 일부러 친구를 복도로 밀어냈다. 그녀를 방패로, 희생양으로 삼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문을 막고 장거를 밖에 두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그의 관심사는 류신에게 다가가는 것이었다. 그녀가 목표였다. 그는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었다. 장거는 그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을 뿐이었다. 나중에 장거의 어머니는 기자들에게 바로 이것 때문에 딸의 친구를 그토록 오랫동안 추궁했다고 말했다. 복수심이나 악의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속일 수 없는 어머니의 본능으로 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무언가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을 숨기고 있다고 느꼈다. 2017년 12월 20일 천스펑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은 만원인 도쿄 법정에서 열렸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그를 유죄로 판결했다. 12명 모두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다. 그에 대한 증거의 양을 고려할 때 그의 유죄에 대한 의심은 있을 수 없었다. 형기를 마친 후 그는 중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며 그곳에서 추가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동안 그는 일본 교도소의 철창 뒤에서 형기를 계속 복역하고 있다. 1인실에서 강화된 감시 아래. 흥미롭게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그토록 격렬하게 싸웠던 사형은 그의 처벌로서
진지하게 고려된 적조차 없었다. 판사는 이를 차분하고 거의 사과하는 듯한 어조로 설명했다. 일본의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극히 드물게 적용된다. 주로 여러 명, 즉 3명 이상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나 흉악범에게 적용된다. 천의 희생자는 1명이었다. 일본 기준으로 이것은 아무리 끔찍하게 들릴지라도 사형에 해당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불쾌한 사실이 밝혀졌다. 류씨는 과거 그의 유일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통제와 조종에 집착했으며 이것이 모든 관계에서 그의 행동 패턴이었다. 형사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한 2명의 전 여자친구를 찾아냈다. 스토킹, 위협, 친구들로부터의 고립 시도, 신체적 폭력. 이것이 그의 이전 관계들이 모두 끝난 이유였다. 그는 법 집행기관에 여러 번 신고한 후에야 멈출 수 있었다. 한 여성은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거주지를 옮겼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판결이 내려지고 살인범이 감옥에 갔으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2018년 2월 장추련은 류신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다. 그 논란의 생방송 만남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소식을 들은 것이었다. 반년의 침묵 끝에 갑작스러운 메시지였다. 그녀는 음력 새해 축하 인사를 보냈다. 번영과 건강, 행복을 기원했다. 메시지에는 장추련의 가족에게 번영을 기원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당신 가족에로 시작하는 메시지였다. 장추련은 이것을 냉소적인 모욕, 조롱으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 유일한 딸,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였던 존재가 일본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류씨는 이 일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었다.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여성은 그렇게 확신했다. 여성은 이 사실을 그녀에게 공개적으로 썼다. 참지 못하고 쌓인 모든 것을 쏟아냈다. 그들은 메시지로 격렬한 다툼을 시작했다. 메시지는 오갔고 하나하나가 이전 것보다 더 악랄했다. 이야기는 여기서도 끝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어두워진 후 여성에게 소포가 배달되었기 때문이다. 택배 기사가 상자를 가져왔다. 발신인 류신. 여성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식료품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오리목과 비둘기 고기를 보냈다. 진공 포장되어 있었고 깔끔하고 비쌌다. 명절 음식이라는 메모와 함께. 이 조롱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에서 모든 선물은 극히 상징적이다. 모든 세부 사항이 의미를 갖는다. 여성은 즉시 이것에서 소름 끼치고 잔인한 속뜻을 보았다. 문제는 그녀 딸의 이름 장이 중국어로 비둘기, 겁과 발음이 거의 같다는 점이다. 성조도 같고 음성학적으로도 거의 비슷했다. 게다가 이것이 가장 끔찍한 점이었는데 장거에게 치명적이었던 상처가 바로 목 부위였다는 것이다. 12번의 칼질, 그중 마지막이 목을 베었다. 그래서 소포에 담긴 오리목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메시지였다. 슬픔에 대한 조롱이었다. 이 모든 것을 잃은 여성을 향한 계획적이고 진짜 조롱처럼 보였다. 장추련이 류신에게 이에 대해 분노에 차 설명을 요구하며 쓰자 그녀는 이미 공개적으로 암시 없이 직설적으로 모욕을 이어갔다. 어머니 자신이 딸이 죽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썼다. 그녀의 야망이 아니었다면 딸은 중국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이것이 업보라고, 받아들이고 마침내 그만두라고. 역설적이게도 장추련이 류신의 가족을 상대로 벌인 캠페인은 오히려 그녀에게 이롭게 작용했다. 이전에는 여성의 공격적인 행동 덕분에 거의 모든 중국 인터넷이 류신을 증오했지만 이제는 1년간의 괴롭힘, 개인정보 공개, 끊임없는 압박 끝에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역효과가 나타났다. 심지어 그녀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는 지지 그룹도 생겨났다. 그들은 그녀를 비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해자를 찾는 집요한 어머니의 희생자로 보았다. 2018년 류씨는 인터넷에서 가장 헌신적인 지지자 중 한 명과 활발하게 소통했다.
그와 긴 대화를 나누고 세부 사항을 공유했다. 그리고 한 대화에서 그녀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장거 사건의 완전히 새로운 세부 사항을 밝혔다. 알고 보니 그녀의 친구가 문 밖에서 살해당하던 그 운명의 밤, 그녀는 그저 경찰을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전화해 상담을 받았다. 법 집행 기관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어쩌면 장거가 아직 살아 복도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을 동안 류씨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물었다. 이것은 그녀가 문 밖에 있는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는, 보지 못했다는, 비명만 들었을 뿐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는 그녀 자신의 주장과 극명하게 대조되어 매우 이상하게 보였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면 왜 변호사에게 전화하는가?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하지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하지는 않는다. 인터넷 활동을 계속하고 비극의 새로운 세부 사항을 점차 밝히면서 류씨는 심지어 어느 정도 인기를 얻었다. 요즘 말로 인플루언서가 되었다. 블로그로 돈을 벌 기회가 생겼다. 스폰서 계약, 팬들의 후원, 광고. 그녀는 자신의 비극을 수익화했다. 게다가 그녀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후에는 점점 더 공개적으로 자신의 지지자들을 부추겨 장출연 어머니를 괴롭히도록 유도하기 시작했다. 누가 진짜 공격자인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와 같은 암시, 리포스트, 댓글을 통해서. 이로 인해 수많은 불만 신고가 접수되어 그녀의 계정은 관리자에 의해 일시적으로 차단되었다. 2018년 말 증오 선동으로 류씨는 계정 접근 권한을 완전히 잃었다. 플랫폼은 계정을 영구적으로 삭제했다. 그녀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 2명, 특히 잔인한 댓글을 썼던 젊은이들은 감옥에 갔다. 각각 6개월의 짧은 형기였다. 장출연에 대한 조직적인 모욕, 위협, 신상 털기 혐의였다. 인터넷에서 벌어진 여성에 대한 괴롭힘은 너무나 강렬하고 위험해서 어머니는 심지어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그리고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 가명으로 아파트를 빌렸다. 이웃들은 그녀의 사연을 몰랐고 그녀는 침묵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으려 애썼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코 진정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년 비극이 있은 지 5년 후 그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이었다. 딸의 죽음에 대한 가장 친한 친구의 유죄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였다. 형사재판은 오래전에 끝났고 일본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여성은 민사소송만 제기할 수 있었다. 류신이 살인에 부분적인 책임이 있으며 그녀의 행동 혹은 무행동이 장거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류신은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보냈다. 하지만 이것이 재판 진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판사는 그녀 없이 계속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이때쯤 수사기관은 그날 저녁 류신이 걸었던 통화 녹음 기록을 발견했다. 기술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복원했다. 많은 부분에서 대화는 모호하고 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대화의 전반적인 맥락은 류신이 문 밖에 있는 사람들, 복수형인 사람들을 쫓아내려 했다는 것이었다. 가세요. 그녀는 말했다.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었을까? 장거의 변호사, 30년 경력의 노련한 변호사는 즉시 법원의 주의를 중요한 세부 사항으로 돌렸다. 그녀가 중국어로 말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매우 이상하게 보였다. 그녀는 문 밖에 누가 서 있는지 모른다고, 집주인일 수도, 이웃일 수도, 경찰일 수도, 누구든 될 수 있다고 여러 번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동포, 즉 중국인에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은 명백했다. 그녀는 그곳에 누가 있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친구들이
일본에서 몇 년간 살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일본어로 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논리적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중국어를 선택했다. 왜일까? 마침내 2022년 1월 10일, 장거의 어머니가 영원히 기억할 날, 중국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류진이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위협에 대해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 전 남자친구가 쫓아다니고 있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경찰에 신고하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에 친구를 진정으로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외부의 공격자 존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아파트에 자신을 가두고 친구를 들여보내지 않았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반응 시간, 행동의 성격, 문을 강제로 열려는 시도의 부재 등 간접적인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했다. 그녀는 약 70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당시 약 10만 달러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 류씨는 법원의 결정에 분노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성명을 낭독했다. 불공정하고 사실이 아닌 감정에 기반한 판결이라고. 그리고 즉시 항소했다. 절차는 몇 달 더 길어졌다. 반년 후 재심이 열렸다. 이제 마침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녀는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그동안 처음이었다. 피고인석에 앉아 질문에 답하고 울며 도우려 했다고 맹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변명,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학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유지되었다. 항소는 기각되었다. 금액은 70만 위안으로 확정되었다. 벌금을 내기 위해 류씨는 인터넷의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시작했다. 부당하게 비난받았고 자신도 희생자이며 도움이 필요하다며 돈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은 예상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시작된 캠페인은 몇 주 만에 그녀에게 큰 금액을 안겨주었다. 사람들은 조금씩 송금했다. 100위안을 보낸 사람도 1000위안을 보낸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전액은 아니었다. 필요한 금액의 절반 정도였다. 나머지 자금은 가족의 도움으로 모았다. 부모는 차를 팔고 대출을 받고 집을 담보로 잡았다. 2022년 말 장출연은 보상금 전액을 받았다. 돈은 그녀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그녀는 화면의 숫자를 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공허함. 돈이 딸을 되돌려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는 있었다. 그리고 여성은 딸이 했을 법한 행동을 했다. 거의 60만 위안에 달하는 대부분을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프로그램의 이름은 미래를 위한 꿈이었다. 그녀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녀의 딸이 중국에 살 때 도쿄로 이사하기 전에 이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이었다. 장건은 주말을 그곳에서 보내며 보조금 서류 작성을 돕고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다. 나중에 여성은 여러 차례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하지만 계속 같은 말을 했다. 첫날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비탄에 잠겨 있다고.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시간이 약이라는 것은 신화일 뿐이라고. 하지만 딸을 위해 어느 정도의 정이라도 실현할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한다고. 무언가라도. 저는 2037년에 석방 갈 것이다. 그때 그는 45세가 넘을 것이다. 아직 충분히 젊다. 원한다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장거의 어머니는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녀는 이미 검증된 방식, 류신에게 효과가 있었던 전술로 범인과 싸울 계획이다. 여성은 그가 송환되어 본국에 도착하는 즉시 중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보상금을 요구할 것이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거액을. 그리고 받은 금액은 만약 받는다면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할 생각이다. 같은 기금에 다른 아이들, 다른 장거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악몽에서 좋은 것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녀는 기다릴 것이다. 얼마가 걸리든 모든 것을 잃은 어머니에게 15년은 긴 시간이 아니다.